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설명문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설명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설명문은 어떤 문제나 현상 또는 이치나 원리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쓴이가 알고 있는 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글이 바로 설명문이죠. 그래서 읽을 때는 그 글이 어떤 정보, 사실 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문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글쓴이가 알고 있는 말을 읽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내용을 도표나 사진 등을 곁들여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어떤 사물을 그대로 그림을 그리듯 사진을 찍듯이 써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설명문에 대한 특징, 짜임새, 설명문을 읽고 쓸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설명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태도의 객관성.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이나 추측, 감정을 제외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의 사실성, 정확한 지식과 사실에 기초하여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의 명료성,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아주 간결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설명의 평이성,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쉽게 풀어서 써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구성의 체계성, 글의 구성을 짜임새 있게 일정한 순서와 논리에 따라 써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용어의 지시성. 용어는 함축적으로 쓰지 않고 지시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함축적이라는 것은 아주 짧고 그리고 어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속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런 건 시에서나 쓰는 거지 이 설명문에서는 자세하게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설명문에서는 정확하지 못한 사실은 물론 자신의 의견을 주관적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별히 주의할 점이에요. 설명문에서 글 쓰는 이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듯 진리를 연구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추측이나 주관적인 주장이 나중에 진리와 상관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간단한 추측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그것이 진짜다 하는 단정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해요. 그 예로 지금부터 200년 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성주의가 발달했어요. 이 이성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주의, 인간의 어떤 지적, 이 발달로 그 생각만으로 사는 주의인데요. 사람들은 미지의 영역, 미지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해냄으로써 이 세상의 생활의 방법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나중에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 전까지는 노아, 홍수 등 성경을 모두 믿었는데 1780년경에 전통적인 신앙과 생각들, 견해들을 의심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런 생각을 학문적으로 고등비평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물의 깊이가 아니라 물의 표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수박 겉 연구와 같은 수준 낮은 연구 방식이에요. 자세히 말하면 고등비평은 물의 표면이나 수박 겉껍질을 연구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작 연대, 성경을 쓴 그 연대, 그리고 저자, 성경을 쓴 사람, 또 역사적, 사상적 배경 등 성경에 관한 문학적, 역사적 비평 연구를 하는 학문이며 이 용어는 1783년 J.G. 아이히호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19세기에 J. 벨하우젠, F. 파울 등을 중심으로 성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저급 비평은 물의 깊이나 수박 속의 상태인 맛이나 씨에 대한 연구처럼 성경의 원문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말해요.
이렇게 고등비평가들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각기 다른 이름들이 발견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가 여러 가지 자료들의 수집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 그 자료들의 수집가요. 모았다는 사람이죠. 이 책의 편찬자, 이렇게 자료들을 모집해서 책을 만들었다는 게 편찬자란 거예요. 추측을 했어요. 나중에는 모세를 창세기의 편집자로 아예 단정을 시켜버렸어요. 단정이라는 건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편집자도 역시 편찬자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추측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해요.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 가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가짜물을 취할 염려가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추측은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했어요. 근데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따르면은 그냥 율법을 어겨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겠죠. 이런 추측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도록 단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하는 사단의 기만, 속임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고등비평가들은 창세기에 가정된 자료들을 각기 분리하고 서로 다른 저자별로 분류하거나 추측되는 시기별로 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근 200년 동안이나 애써왔어요. 그런 다음에 고등비평가들은 창세기의 가치와 저자와 유래된 시기 등이 각각 다른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고등비평가들은 고대 바벨론에 존재하던 창조, 홍수, 그리고 부조들의 생활에 관한 전설들이 성경 기록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인 성경 저자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설화들을 바빌로니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서 빌어와서 자기들이 믿는 일신론, 일신론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신이 한 분인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바빌로니아나 다른 이방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이 여러 명이다라는 다신론이거든요. 이렇게 형태로 새로 바꿨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고등비평가들 자체 내에서도 어느 것이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어요. 이러한 엄청난 견해 차이는 고등비평가들이 추측하고 주장하는 가정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건 이제 추측하는 거죠.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건전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바빌로니아인들이 히브리인들의 기록과 어느 정도 흡사한 전서들을 가졌다는 사실이 창세기 내용을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전설에서 빌어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두 기록들에 대한 공통적인 근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해요. 따라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완전하고도 순수한 형태의 것이요, 바빌로니아인의 기록들은 동일한 사건들을 품위가 아주 낮고 속된 이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이외에 홍수 이전의 세계의 역사에 대하여 화석들 외에는 아무런 고고학적인 기록들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경우가 달라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 관습, 정부 형태 이런 것 등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밝혀내었어요. 그 후 많은 비평적인 논쟁들의 거짓됨이 지난 100년간의 고고학적 발견들에 의하여 드러났어요. 자, 그럼 100년간의 고고학적 발견을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왼쪽에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했던 암몬왕 히살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병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 지도 옆에 이제 오른쪽에 지도가 보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고 그 오른쪽에 맨 위에 아람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자, 이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고 나라 이름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은 호르밧 키트밋에서 발견된 에돔의 여신상. 자,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돔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의 모습이 이렇게 또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네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왼쪽에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글이 적힌 호르밧 우자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텔 에켈레 리페에서 발견된 유다 왕 요담의 인장이라는 예전에는 이제 도장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왼쪽 부분에는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이스라엘 지역보다 기온이 낮고 강우량이 높아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쉬운 풍요로운 땅이래요. 사진은 성경의 모압 땅의 도시로 추정되는 유적지 발루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옥한 모압 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룩소르 카르낙 신전에 세워진 이집트 람세스 2세의 석상. 자, 이집트 왕의 석상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왕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석비가 또 오른쪽에 있네요. 암몬이 가장 번성했을 때인 주전 10에서 8세기쯤에 만들어진 조각상이에요. 자, 암몬에서 나온 거겠죠. 그 다음에 12개국 연합군이 아수르에 대항했다는 기록이 담겨진 살말레셀 3세의 석비가 또 역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리고 가드의 제단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4개의 뿔이 아닌 2개의 뿔만이 있는 제단이에요. 이스라엘 가드 발굴 현장이 우리나라 이제 박사님이네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2개의 뿔 달린 제단이 또 보이죠. 그 오른쪽 사진은 이집트 카르낙 신전 벽화에서 찾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고고학적 발견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니까 비평자들은 그들의 이론과 주장을 끊임없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최근에는 신화라고 주장하는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임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저자가 창세기의 저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로부터 몇 구절을 인용하신 사실은 그분이 창세기를 성경의 일부로 간주하신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공식적인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여기에 인용한 구절들이 여전히 구속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예가 있죠.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을 보면 우리 친구들 직접 이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9절, 창세기 1장 20절, 2장 2절, 2장 24절 이런 경우 또 다른 여러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창세기에만 묘사된 사건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이 책을 하나의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으로 생각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은 거. 또한 사도들의 기록들 가운데도 발견되는 수많은 창세기 인용구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모세를 그 책의 저자로 확신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책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4장 30절, 히브리서 4장 4절, 야고보서 2장 23절. 자, 이러한 증거에 비춰볼 때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임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요. 다음은 설명문의 짜임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설명문의 짜임새는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처음은 지은이가 알리려고 하는 내용, 사항, 배경, 동기, 목적, 방법 등을 미리 간단하게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설명하려고 하는 사실이나 대상을 먼저 밝혀요. 예를 들어서 개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개미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성소를 이렇게 밝히겠죠. 중심이 되는 생각을 먼저 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단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제 알기 쉽게 풀어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끝맺음에는 가운데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문의 짜임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고등비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